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9장을 요약한 내용 1편입니다. 앞서 8장에서는 저자가 로마 쇠망과 연계되는 페르시아의 정세와 종교에 관해 서술하였고, 이번 9장에서는 게르만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대 유럽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들이 게르마니아의 숲속에서 비롯되었고, 그들의 조악한 제도에서 근대 법률과 풍속의 시초의 원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게르마니아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라인 강에 의해 갈리아 속주와 구분되었고, 남쪽으로는 도나우 강에 의해 일리리쿰 속주와 구분되었습니다. 다키아 속주 쪽은 카르파키아 산악지대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국경은 게르만족과 사르마티아족이 서로 우호적이기도 하고 적대적이기도 하면서 애매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고대 유럽의 기후에 대한 가설은 많지만 합리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속주들을 둘러싸고 있던 라인 강과 도나우 강은 완전히 결빙되어서 엄청난 무게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대 겨울에는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할 때 병사들이 군수품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운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게르마니아에서는 추운 곳에서만 발견되는 술록이 서식할 정도로 기온이 낮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18세기의 캐나다의 기후가 고대 게르만의 기후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18세기 캐나다의 세인트 로렌스 강은 프랑스의 센 강과 영국의 템스 강이 전혀 얼지 않는 계절에도 정기적으로 결빙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기온이 올라간 이후로 무분별한 나무의 벌채와 습지의 배수, 농사를 들고 있습니다. 게르만인들은 남부 유럽인들보다 키가 크고 체구가 컸으며 노동보다는 격렬한 활동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추위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반대로 더위에 노출되면 병들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타키투스는 게르마니아의 야만족들을 인디게나인, 즉 그 땅의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르시니아 산림지대를 방랑하던 여러 야만 부족들이 서서히 결속되면서 게르마니아라는 이름과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키투스가 살았던 시대의 게르만족은 문자를 사용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문자의 사용은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주요 잣대라고 말하면서 지식인은 독서와 명상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농부는 한정된 시간을 살며 정신의 작용은 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18세기 당시 독일에는 2300개 정도의 도시가 있었는데 고대 게르마니아에는 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90개를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숲 한가운데 허술하게 요새를 만들어 놓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에서 게르만족이 로마를 오히려 감옥과 같은 장소로 여겨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독립적으로 집을 지었고 변변한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가축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은 매년 경작지를 새로 분배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르마니아에서 금, 은, 철은 심하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광맥을 찾아낼 기술과 끈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생산품인 무기류에서 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증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화폐의 사용도 없어서 물물 교환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인간 활동에 기본인 화폐와 철을 이용하지 않는 인간들은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족들의 공통점은 무기력한 나태함과 미래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명 상태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데 게르만족에게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과 가족을 돌보고 땅과 가축을 관리하는 일은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과 노예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게으른 전사들은 먹고 자는 동물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전쟁이었습니다. 평화 시에는 음주와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 자유와 목숨을 건 도박도 하였고 그 결과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감수했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이 밀이나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 부패하면 포도주 맛을 내는 술을 마실 때 이탈리아와 갈리아에서는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를 이식하려 하지도 않았고
무역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해내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힘들게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보다 맛있는 술을 생산하는 지방들을 침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대 게르마니아의 기후는 샤를마뉴 대제 이후 10세기에 걸친 노력으로 크게 완화되었으며 토지 또한 비옥해졌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개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땅에서 어설픈 수준의 경작을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농산물을 늘리기보다 젊은이들을 국외로 이주시키는 임시 방편을 택했습니다. 저자는 고대의 유럽 북방에 거주한 인구가 저자가 살았던 18세기보다 많았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의견이고, 반대로 고대의 유럽 북방 인구는 18세기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은 야만 상태에 머무는 보상으로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욕망과 소유야말로 전제 정치를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게르마니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부의 형태는 민주 정체였는데 실제적인 법률보다는 가문이나 용맹 혹은 웅변술이나 미신 등에 의해 제어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르마니아 부족들은 원시적이지만 자유주의적인 정부 형태에 만족했습니다. 부족 전사들의 회의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혹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집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정의나 정책을 고려한 발언은 분노와 경멸로 일축하면서 혐오하였고, 반면에 선동적인 연설가의 폭력을 기반으로 한 제안에 대해서는 창과 방패를 두드리면서 열렬한 찬성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게르만족은 항상 무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자는 폴란드 의회에서 폭력적인 소수당이 다수당을 굴복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며 게르만족의 무식과 폭력성을 그들과 비유했습니다. 부족의 장군은 위험이 닥쳤을 때 선출되었는데 가장 용감한 전사가 지명되었으며, 이 지도자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전쟁이 끝나면 소멸되었고, 게르마니아 부족들 또한 공동의 최고 지도자의 개념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족 총회에서는 각 지방의 족장을 선출해서 각 지역 내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했는데, 족장을 선출할 때는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출신 가문도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족장들의 권한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매년 토지를 새롭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법적인 형벌도 내릴 권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명예나 독립성에 관한 숭고한 관념에 집착하고 있어서 오히려 중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관념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에게 족장의 권위는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복종을 강요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문이 좋은 청년들은 명망 높은 수령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기 위해 경쟁했고, 수령들은 용맹스러운 부하를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수령들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부하들은 그 수령을 위해 싸웠습니다. 어떤 작가는 봉건제의 뿌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자는 게르만족들은 선물에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를 부과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봉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 제국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게르만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일구원 9장을 요약한 내용 1편이었습니다.